지금 이 순간에도 13조 입방미터의 담수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약 65만 원짜리 대나무 탑 하나면 전기, 배관, 월 요금 없이도 허공에서 매일 약 95리터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산간 지방에서도, 농촌에서도, 해안가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방식은 사실상 불법이며 그 이유는 안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지구의 대기에는 전 세계 강에 흐르는 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무려 13조 입방미터의 담수가 존재합니다. 이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수지는 증발, 응결, 강수의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통해 대기 중을 떠다닙니다. 그러나 이 공중의 수자원 중 인간의 손에 닿는 것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뭄이 전국을 덮치고 강물이 말라가는 동안에도 하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매일 보충되는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위성 측정값과 글로벌 기후 모델이 이 수치를 증명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세계기상기구 같은 기관들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대기 중에 물을 아주 적은 비율만 모아도 전 세계 모든 가정의 필요를 몇 번이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지상에서의 물 부족은 물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물과 실제로 포집된 물 사이의 격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자연에서 찾은 해답. 사막의 생존 전략. 대한민국의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작고 검은 딱정벌레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독하려 애썼던 기술을 이미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스테노카라 딱정벌레는 아침 안개에서 직접 물을 끌어당겨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의 핵심. 이 벌레의 등은 약 50마이크로미터, 즉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습니다. 포집 원리. 이 돌기들은 물방울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며 그 사이에 밀랍 같은 골짜기들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모인 수분을 딱정벌레의 입으로 직접 흘려보냅니다. 2001년의 현장 연구에 따르면 이 자연적인 미세 구조 덕분에 딱정벌레는 매일 체중의 최대 12%에 달하는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과학적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친수성 반점은 물방울을 포집하고 소수성 통로는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살아있는 청사진은 단순히 딱정벌레의 생존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서 식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시제품을 제공합니다. 3. 실험실에서의 돌파구와 고대의 지혜.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연구팀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딱정벌레의 물 포집 기술이 인공적인 표면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 연구팀은 딱정벌레의 돌기와 일치하는 50마이크로미터 너비의 기둥 패턴이 새겨진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곤충의 껍질에서 발견되는 친수성 및 소수성 반점의 조합을 동일하게 재현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 합성 표면은 같은 크기의 매끄러운 판보다 40% 더 많은 물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우연이 아니라 물방울이 친수성 돌기에서 빠르게 형성된 후 딱정벌레의 등에서처럼 소수성 통로를 따라 굴러떨어지는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케이스트의 실험은 이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개선하고 측정하며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이러한 돌파구는 더 크고 실용적인 장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사막의 생존 전략을 인간공학의 청사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대 한반도, 전기나 냉장시설이 발명되기 훨씬 전인 5억 년 전, 고대 한반도의 사람들은 탁 트인 들판에 낮은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것들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기의 응결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돌 위를 스쳐 지나가며 물방울을 만들어냈고 이 물방울이 아래로 흘러내려 식수와 농작물 재배용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넓은 잎으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안개 구름을 가두는 오래된 고목들 아래에 물탱크를 팠습니다. 이 나무들은 살아있는 안개 울타리 역할을 하여 가장 건조한 달에도 나뭇가지에서 지하탱크로 물이 뚝뚝 떨어지게 했습니다. 태백산맥의 고산지대에서는 한국의 산림학자가 아침에 찬 기운을 잡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그의 돌무더기 응결기는 하루에 350리터 이상의 물을 생산했다고 전해집니다. 배관도 펌프도 없이 오직 밤낮의 일교차만을 이용한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설계들은 모두 동일한 직관을 보여줍니다. 하늘에는 물이 있으며 적절한 표면만 있다면 허공조차도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는 대기 중 물 포집 기술이 현대의 환상이 아니라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해결책임을 증명합니다. 4. 워카, 워터, 타워의 혁신. 10m 높이의 워카 워터 타워는 80제곱미터의 직조, 폴리에스테르 망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대나무 골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핵심은 우아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그물망을 통해 위로 이동하다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냉각되어 물방울로 맺히고 이것이 아래로 흘러내려 저장 탱크로 모입니다. 구조물 전체의 무게는 약 80kg이며 차지하는 면적은 단 9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품은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손으로 조립할 수 있으며 전기, 펌프, 환풍기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조달한 대나무부터 자외선 차단망, 표준 HDPE 탱크에 이르기까지 전체 재료비는 약 65만 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섬 지역에서 진행된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최대 95리터의 물을 생산하며 이는 건기에도 소규모 가족의 식수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항공우주 구조물 배경을 가진 산업 디자이너인 비토리는 상세한 매뉴얼과 오픈소스 도면을 공개하여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카타워의 모듈식, 수동적 접근 방식 덕분에 자원봉사자 팀이 하루 이틀 만에 조립할 수 있으며 상수도, 배관이나 전력망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도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현장 성과와 실증된 데이터. 대한민국의 여러 도화시, 군에 걸쳐 대기 수자원 탑과 안개 포집망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며 허공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최초의 실물 크기, 워카, 워터타워는 1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00리터의 물을 기록했으며 독립적인 연구소의 분석 결과 수질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섬지역 18개월간 추적 관찰된 워카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계절 변화와 해안 안개 속에서도 타워당 매일 80, 90리터의 생산량을 보고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시범 설치 현장에서는 건기 동안 하루 70리터의 물을 공급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수질 검사를 마쳤습니다. 동해안 안개농장, 타워 대신 그물망을 사용하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공과 대학교의 연구 기록에 따르면 10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사이트당 연평균 15, 0리터, 즉 하루 약 41리터의 물을 생산했습니다. 지리산 구름, 포집망. 지리산에 설치된 구름 포집망은 안개가 가장 짙은 조건에서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견디며 망 하나당 매일 최대 600리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유지보수 기록을 보면 몇 주에 한 번씩 그물망을 간단히 청소하는 것 외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감사 및 시민단체의 현장 보고서에서 도출된 이 결과들은 대기 중 물 포집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습한 남해안부터 건조한 내륙 지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이 직면한 규제와 경제적 장벽.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워카 스타일의 워터타워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첫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엄청난 서류 작업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규 주택 건축을 규제하는 국내 건축법에는 대기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규에 명확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검사 체크리스트도 규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도 공인된 승인 절차도 없으며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허가를 거부해버립니다. 먹는물 관리법은 여기에 또 다른 장벽을 더합니다. 인체 사용을 위해 하루 95리터 이상의 물을 공급하는 모든 장치는 공공급수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생물 검사, 환경부 등록, 그리고 단 하나의 DIY 타워에도 최대 150만 원 KRW에 달할 수 있는 연간 면허 비용 등의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국내 보건 규정은 한술 더 떠서 하루 19리터 이상의 물을 생산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 포집 장치, 라이선스와 공인된 ISOE 2000 식품 안전 감사를 요구합니다. 환경부의 수질 전문가인 김지영 박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 수자원 포집기를 뒷마당의 실험적인 장치가 아니라 초소형 수도 공기업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처리 시설을 위해 작성된 이러한 규정들은 소규모 혁신가들로 하여금 각종 수수료, 감사, 법적 모호성이라는 미로를 헤매게 만들며, 이는 워카타워가 이미 지역사회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장벽들입니다. 2026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개발지구는 주거지역 내에서 높이 3m를 초과하는 독립형 물포집 타워를 금지하는 조례 제2020-6-2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과 미관이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규제되지 않은 수원과 박테리아 증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추궁을 받자 해당 지구의 기획자는 대기 포집기에 대한 환경부 인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오프그리드 수도 시스템이 조금만 증가해도 전력 및 수도망 부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역 공기업 대표들의 서한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워카타워는 하루에 0.3kWh 미만의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는 노트북을 하룻밤 켜두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에만 공기업 로비스트들은 소규모 물 생성기가 인프라에 가할 수 있는 가상의 위협을 강조하는 캠페인과 전문가 증언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전력 및 수자원 관련 협회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형 수자원 시스템을 허용하는 법규 변경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생수회사들은 DIY 워터타워를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동네 미관 훼손과 연결 짓는 여론전에 남몰래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반발은 단순히 기술적 타당성이나 공중보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물의 흐름과 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제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7. 결론. 물 부족의 진짜 원인. 매일 대한민국의 가뭄 지역은 물 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머리 위로는 수조 리터의 물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백 년 된 물포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법적, 경제적 장벽에 부딪혀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가뭄은 물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마침내 이 댐이 무너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